자, 이번 시간은 이제 TCP 혼잡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베이스 TCP는 3단계로 구분된다고 했죠. 1단계가 연결 단계, 2단계가 데이터 전송 단계, 3단계가 연결을 종료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 전송하는 단계 중에서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배워봤죠. 뭐냐면 에러 제어에 대해서 배워봤고, 그다음에 흐름 제어 배워왔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이 혼잡 제어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이것들이 다 뭘 한다 했죠? 이것들이 바로 릴라이어블한 트랜스포트, 신뢰성 있는 전송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잡이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그 참 이건 지나쳤던 거고요. 자, 혼잡이란 건 뭐냐면 참 우리가 이 단말이 우리가 기존의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다 보면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나의 이권과 다른 사람의 이권들이 다 개입되어 있듯이 의지가지가 물려 있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네트워크 가운데 이렇게 1대1로만 있다면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만 하면 완벽한 통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1대1 통신이라는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연결하는 라우터나 장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이에 수많은 단말들이 이렇게 물려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 뭐냐면 가지고 있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적인 거죠. 얘가 우리가 입장에서는 어디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도 없고 굉장히 제한적이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트래픽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들어오고 여기서 스위치가 있어서 들어오고 여기서 스위치가 있어서 들어오고 이렇게 스위치가 있어서 들어온다고 해봅시다. 자, 요 구간이 얼마냐면 원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구간이 다 원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평상시에는 이제 뭐 데이터를 많이 보내지 않는데 어느 순간 재수 없게 애들이 다 데이터를 크게 다 보낸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 원지 합치면 4지죠. 그러면 이쪽으로 데이터가 나가야 되는데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원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패킷이 들어오면 라우터도 버퍼에 저장했다 이렇게 넘기게 되는데 이 데이터가 들어오는 게 너무 많으니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더 많다니까 뭡니까? 여기서 패킷이 드랍이 발생합니다. 패킷 이걸 뭐냐 테일 드랍이라 합니다. 테일 드랍 꼬리 쪽이 잘린다고 뭐냐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면 원지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데 원지를 넘는 그 뒤쪽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선착순 100명 하면 101번부터는 아웃이지 않습니까? 똑같이 뭐냐면 이 원기까지는 같이지만 이 꼬리 부분 테일 쪽에 꼬리 부분 테일 드랍이라 해서 그 뒷부분은 테일 패킷이 계속 드랍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해서 이런 증상이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뭐냐면 이런 식의 증상을 뭐냐면 우리가 컨제스션 혼잡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은 원지인데 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양보다 더 많은 패킷이 돌아다니는 증상을 이 혼잡이라 합니다. 이런 혼잡을 TCP에서는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걸 뭐냐면 이 컨제스션 컨트롤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자, 이게 혼잡이 그러니까 왜 발생하냐면 1대1 환경이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렇게 네트워크 장비나 이런 장비들이 어떠냐면 여러 사용자가 뭘 한다? 예, 공유를 하기 때문에 이게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공유하게 돼서 이렇게 전송 장비 여기서 이제 테일 드랍에서 패킷 드랍하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TCP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 TCP란 거는 결국 이 수신단이 이렇게 해서 이 종단과 종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종단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가 이렇게 해서 연결된다는 거고 이 일종의 파이프 라인으로 본다 있지 않습니까? 이 공간의 파이프처럼 깔려있는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 그럼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러 제어랑 흐름 제어가 결국 뭐에 의해 기반을 했죠? 자, 에러 제어는 기본적으로 뭐에 의해서 기반을 했냐면 수신 측이 보내주는 뭐에 의해서 됐죠? 수신 측이 에크 메시지를 보낸 거였죠. 그리고 흐름 제어란 거는 뭐냐면 수신 측이 보내주는 이 에크 메시지 안에 뭘 포함하고 있었죠? 이 RWN드에서 자기 버퍼의 빈 공간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결국 이 두 개의 에러 제어, 흐름 제어가 결국 주체가 누가 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수신 측이 에크를 보내줬을 때 송신 측은 이제 보내도 되고 에크 또한 못 받으면 타임아웃이 다시 본송하게 되고 흐름 제어는 뭐냐면 에크를 보낼 때 RWN드 동시에 보내서 얼마만큼 보낼지 알려주지 않습니까? 결국 주체가 기존의 주체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이 수신 측이 주체가 됐다는 거죠. 이 수신 측이 결정권자라는 거죠. 마치 집안에 뭐 엄마 아빠 중에 결정권자가 있듯이 결국 수신 측에 의해서 송신 측이 그에 맞춰서 어떻게 된다? 속도를 줄이거나 재전송을 하거나 해서 이것들을 속도를 제어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신 측이 송신 측의 속도를 제어했던 게 바로 이 흐름 제어라는 겁니다. 근데 뭐냐면 얘가 이렇게 흐름을 각각 뭐 이쪽에 얘가 이쪽 얘는 또 뭐 이런 식으로 이쪽 단말이 있고
단말이 있다면 얘는 이렇게 통신한다고 뭐 얘는 또 이렇게 통신한다고 얘는 이렇게 통신한다 했을 때 각자 통신한 대상이 이렇게 다르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다르다고 해봅시다. 그럼 각자 입장에서는 1대1로 흐름 제어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없게 얘 자체가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 중간에 있는 장비에서는 어떻게 버퍼 오버플로우가 발생해서 테일 드라이 발생해 버린 거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이 수신 측에서만 이렇게 속도를 송신 측에 제어하라고 했던 것만은 우리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더 이상 수신 측에서만 의존하면 안 되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내가 이게 송신 측 입장에서 이제 내가 언제까지 쟤들한테 수신한테 의존만 하냐, 이제 내가 좀 주체가 돼보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기존엔 얘가 수신 측에 보내자는 이 에크 메시지 안에 있던 이 RWND 값에서 자기가 한 번에 대량으로 보낼 수 있는 양을 결정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이 별도의 계산을 할 수 있는 CWND라는 컨제스천 윈도우라는 것들을 별도로 하나 만들게 됩니다. 얘가 이제 별도의 자기의 계산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요 RWND는 수신측이 보내준 값이죠. 수신측이 보내준 값이고, 그리고 CWND는 것은 뭐냐면 송신측이 내가 이제 스스로 결정할까 해서 송신측이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할 때는 어느 값을 가냐면 이 둘 중에 민가 작은 값을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 작은 값을 써서 혼잡을 제어하게 되는 게 바로 이 혼잡 제어 기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RWND 값이 CWND 값이 일반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CWND 값이 일반적으로 더 결정되는 요소가 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냐면 이제 송신 측에서 별도로 뭘 쓴다? 요 CWND라는 값을 계산을 하게 된다. 계산하게 되고 요 둘 중에 낮은 값을 쓰는데 일반적으로는 CWND 값이 낮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CWND 값을 우리가 알아서 계산한다는데 얘가 CWND 값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얘를 값을 결정할까? 자, 이렇게 요거를 한번 이제부터 알아보게 됩니다. 자,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이 단말들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보내고 데이터가 오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오지 않으면 우리가 뭐 RTO 동안 하면 타임아웃을 알게 되는데, 그럼 타임아웃을 발생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뭐냐면 네트워크에 무슨 혼잡이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신 측은 어떻게 네트워크에 혼잡을 추정할 수 있냐, 이거 값을 구하기 위해서 혼잡을 추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RTO 동안 타임아웃 동안 이렇게 패킷이 오지 않으면, 에크가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얘가 추가적으로 뭘 쓰냐면 3 duplicate 에크가 오지 않으면 에크를 수신하면 이거는 수신 시 합니다. 요거 제가 앞에서 패스트 리트랜스미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요걸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송신 측에서는 결국적으로 이 CWND 값을 결정해야 되는데, 자, 요걸 결정해야 되고, 이때 그러면 CWND 결정하기 전에 이 혼잡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보냈는데 이 에크가 중간에서 오지 않거나 에크가 오더라도 이 RTO 동안 오지 않으면 이 사이에 뭔가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혼잡이 있구나 추정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에 여기서 이제 보냈는데, 자, 오다가 2번이 유실됐어요. 그럼 얘는 1번을 이렇게 잘 받아있지 않습니까? 2번이 유실되고 다음에 뭐냐면 2번 유실되고 나서 1, 3, 3 오고 그다음에 여기는 1, 3, 4 그럼 1, 3, 4, 5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2번이 유실되면 얘는 뭘 보낸다 했죠. 즉 이게 유실되고 나면 뭐냐면 2번을 2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얘는 그리고 나서 얘가 2번을 못 받았으니까 모르고 3번을 받는 순간 얘가 뭐냐면 2번 보내줘라고 즉시 보내게 됩니다. 얘도 4번 받고 나서 아직 2번 안 왔잖아. 중간에 2번 보내줘, 다시 2번 보내줘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얘가 이 송신 측에서 뭐냐면 3번의 똑같은 에크 2라는 거를 중복되게 수신하게 됩니다. 3번을. 자, 이렇게 돼버리면 뭐냐면 원래 얘는 여기 2번을 송신하고 나서 이까지 타임아웃 시간이 여기 있었다 했습니다. 타임아웃 시간이. 자, 타임아웃 시간이 있어. 요때 이제 아무리 2번을 보내달라 하더라도 타임아웃 전까지는 혹시 중복으로 제가 다시 2번을 전송하면 얘가 중복 수신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가 계속 무시하다가 요때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세 번 이렇게 에크를 중복으로 받기 시작하면 이건 진짜 얘는 문제 있구나 해서 얘가 이때 바로 보낸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패스트 리트랜스미션이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뭐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RTO 동안 오지 못할 때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RTO보다 빠르게 뭐냐면 이렇게 3개의 중복된 걸 받으면 얘가 정말 죽었구나 해서 이렇게 해서 혼잡을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잡을 추정하는 방식은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이렇게 혼잡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혼잡을 알 수 있게 되면 얘가 이제 이 CWND 값을 이제 어떻게 결정하는지 보도록 여기까지 했던 걸
리뷰를 해볼게요. 자, 혼잡이란 거는 이 네트워크 용량보다 더 많은 패킷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왜 발생하냐 하면 네트워크 실제 여러 사용자가 공유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실제 원주라면 여기가 원지면 여기서 테일 드랍에서 바틀렉이 발생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신 측이 아니라 송신 측에서 스스로 상황에 따라 송신 측에서 스스로 속도 조절하는 것들을 좀 이제 고려해 보자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별도로 뭐냐면 이 CWND라는 값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자체적으로 이제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의 RWND는 수신청이 보내줬죠. 이제 CWND 값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둘 중에 뭘 쓴다? 이 낮은 값을 쓰게 되고 일반적으로는 RWND 값이 크기 때문에 CWND 값에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송신청은 어떻게 혼잡을 파악할 수 있냐면 말씀드렸듯이 이 RTO 동안 패킷이 오지 않거나 이렇게 중복된 3 두플리케이트를 받으면 알 수 있다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처음에 얘가 이제 기본 우리가 알고리즘 중에 뭐냐면 이제 뭐 이게 알고리즘이 워낙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걸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슬로우 스타트라는 거, SS라는 게 있습니다. 슬로우 스타트. 이렇게 있어서 이 슬로우 스타트란 뭐냐면 얘가 이렇게 세그먼트 하나를 만약 보낸다 해보겠습니다. 보내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 에크를 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를 보내면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두 개를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에 대해서 둘 다 에크를 받게 되면 얘가 뭐냐면 이제 네 개를 보냅니다. 그래서 네 개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에크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제 8개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얘는 1000개 2개, 4개, 8개에서 2의 n승으로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 슬로우 스타트냐? 이게 지수로 증가하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뭐 1, 2, 3, 4 이렇게 증가하는 게 슬로우인데, 자, 이게 이제 왜 슬로우 스타트냐? 이게 이름이 사실 좀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이름과 동작이 맞지 않는데, 얘가 왜냐하면 이제 슬로우 스타트는 초기에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CWND 값이 타임에 1에 있으면 CWND 값이 이렇게 1입니다. 1에 있다가 1에 있는데 이제 에크를 딱 잘 받으면 이제 뭐가 된다? 다음에는 2가 되고 그 다음에 얼마 되면 4가 되고 그 다음에 8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근데 얘가 슬로우라는 거는 실제 증가하는 거는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슬로우가 아닌데 얘가 아래 지점 바닥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슬로우 아직까지 밑바닥이기 때문에 이제 슬로우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름이랑 좀 매치가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가해 버리면 나중에 되면 너무 커지게 되겠죠. 너무 대용량의 데이터를 가면 갈수록 1개, 2개, 4개 이렇게 계속 보내면 나중에 너무 빨리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밑바닥에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이렇게 해서 스레시홀드 값이 있습니다. 경계치. 그래서 이걸 슬로우 스타트 스레시홀드에서 경계값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이렇게 올라가면 좀 위험할 수 있다. 너무 많이 보내면 중간에 혼잡이 합치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 보내냐면 이제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낸다는 거죠. 이제부터는 이제 증가를 이렇게 하나씩 증가합니다. 8에서 뭐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이제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어디티브 인크리즈에서 AI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증가하게 되거든요.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CWND 처음에는 슬로우 스타트에서 바닥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닥부터 시작하는데 처음에 1개 보내면 에크를 받으면 RT 동안 에크를 받으면 이제 2개 보내고 그다음 4개 세그먼트 보내고 8개 세그먼트 에크를 다 수신하게 되며 자, 그래서 이거는 계속 언제까지만 하면 이 SST라 해서 스레시홀드 레벨까지는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참고로 이건 별로 안 중요한데 딜레이드 에크 사용체에서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얘는 데이터 이렇게 보내면 에크를 받으면 얘가 에크를 수신하고 나면 2개씩 보내죠. 근데 우리가 가끔 TCP는 이렇게 받고 나면 데이터 보낼 때가 없어 500ms까지 딜레이를 하게 되죠. 그럼 딜레이 하고 나서 이때 보내면 이때 돼서 이제 2개로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가 속도가 좀 감소되겠죠. 그래서 딜레이 에크 증가할 때는 요 증가 속도가 좀 더 늦게 좀 더 늦게 이게 오기 때문에 그런 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가 속도 느려진다. 사실 EM보다는. 근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계속 증가하다가 스레시홀드가 증가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4개를 다 보내서 4개에 대해서 에크를 받고 나면 이제부터는 1개씩만 증가합니다. 이 5개를 보내고 다시 에크를 다 보내면 6개. 그래서 얘는 플러스 1씩 이제 증가하게 되죠. 에크가 전체에 대해서 도달하게 되며 그래서 이 전체 세그먼트에 대해서 에크가 도달하면 얘는 앞쪽에는 어떻게 되냐면 슬로우 스타트일 때는 우리가 2배씩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제는 하나씩 증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 속도가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TCP 이제 타오라는 알고리즘은 이제 요것들을 이제 겹쳐서 사용한 건데요. 여기서 이제까지는 이제 혼잡이 둘 다 없었지 않습니까? 이제 혼잡이 이제 발생했다고 봅시다. 이제 혼잡이 이제 발생해서 혼잡은 어떻게 알 수 있다 했죠? 두 가지 알 수 있죠. RTO 동안 타임아웃이 발생하거나 제가 먼저 3개의 중복된 에크를 수신할 때
를 그렇게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얘는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타오 알고리즘은 초기 알고리즘인데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타오 알고리즘 한번 볼게요. 자, 처음에는 1에서 이렇게 쭉쭉 1, 2, 2, 4, 8에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타임아웃 중에 우리가 혼자 발생하는 게 타임아웃이 있고 뭐가 있냐면 바로 이제 3 두플리케이트 액이 있다 했죠. 세 개의 중복된 에크를 수신하는 것들을. 자, 만약에 타임아웃 동안 에크가 안 왔어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다시 1로 떨어집니다. 1로 떨어져서 1로 떨어지고 1로 떨어져서 다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올라갈 때 뭐냐면 얘가 이 마지막 값이 8이지 않습니까? 8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4죠. 얘를 이렇게 스레시홀드 값을 바꾸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꾸게 돼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8까지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다시 1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스레시홀드 값이 절반이 4로 해서 4로 됩니다. 그래서 요 4까지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다음부터는 1로 한 칸씩 올라갑니다. 5, 6, 7, 8 이렇게 해서 에크 받을 때마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올라가다 갑자기 3 두플리케이트 에크를 받았어요. 받으면 다시 1로 떨어집니다. 다시 1로 떨어져서 다시 얘의 값이 12죠. 12의 절반이 얼마나 6이죠. 여기를 경계치로 바꿔놓고 경계치까지는 다시 슬로우 스타트로 올라가다가 다시 1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 두 개에 대해서 동작이 동일합니다. 뭐냐면 얘들 두 개에 대한 동작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둘 다 이 CWND 값을 1로 변경하고 SS/홀드를 얼마 값으로 장애 발생하기 전에 값에 절반으로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장애 발생하기 전에 CWND 값으로. 자, 그래서 요때 1로 시작하다가 1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다가 타임아웃 발생하면 다시 1로 떨어지고 스레시홀드 절반, 얘도 1로 하고 절반 하다 보니까 이게 단점이 뭐냐면 속도가 2까지 많이 올라갔는데 여기서 1로 되니까 속도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인터넷 쓰다 보면 이 타워 같은 이런 거 써버리면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순간 확 떨어지는 게 한 개의 로스트와 한 개의 타임아웃과 또 중복된 한 개의 로스트로 인한 3 두플리케이트 액으로 인해서 속도가 확 떨어진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얘가 이제 장점은 뭐냐면 원래대로 이 상태에서 두플리케이트 타임아웃 될 때 재전송이 발생하지만 얘는 언제 재전송 발생하죠? 타임아웃 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패스 리트랜스미션이라고 그런 기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요것을 이제 한계학에서 야, 요거는 좀 문제다. 우리가 리커버리라는 이제 이름을 불리는 레노라는 기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빠른 복구. 이게 왜 빠른 복구가 등장했냐면 여기서 보시면 타임아웃 는 알겠는데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 3 두플리케이트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통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한견에 손실이 됐지만 에크를 받는다는 건 통신이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좀 센 증상인데 얘는 좀 약한 증상인데 이 치료법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는 하지 말자. 얘는 이렇게 이해는 되는데 이건 좀 상대적으로 통신이 이루어지고는 있는 거잖아. 한계가 두플리케이트 에크를 받은 정도니까 좀 다르게 취급해야 되지 않니? 해서 요거에 대해서 얘는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1까지 바로 떨어뜨리지 말자. 우리 양심적으로 이렇게 되면 너무 속도가 떨어지잖아. 얘일 때는 좀 다르게 대처해주면 안 될까라는 개념으로 빠른 복구를 이 상태에서 1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점에서 그냥 중간에서 시작하면 안 될까 이런 개념이 나온 게 바로 이 레노나 알고리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타워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뭐냐면 약간 확 떨어져 버린다 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바꿨는지 볼게요. 자, 얘가 이렇게 슬로우 스타트 이렇게 똑같습니다. 올라가다가 여기서 이제 스레시홀드가 16이라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한 칸씩 올라가죠.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정상 상태에서. 그래서 2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때 타임아웃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타임아웃 때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다시 1로 떨어지고 그럼 얘의 절반, 20의 절반 값이 스레시홀드라서 10이 되고 다시 여기서 슬로우 스타트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올라가게 되고 다시 1로 올라가다가 다시 에크를 받았는데 여기서 달라진다. 원래대로면 이렇게 다시 떨어져서 다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절반 줄이고 이때 이제 에크는 상대적으로 3에크를 받는 거는 약하다 보고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제 절반으로 줄입니다. 스레시홀드를 똑같이 줄이는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줄이는 건 똑같은데 줄이고 나서 얘의 값도 딱 절반 스레시홀드 줄인 값에서 바로 AI로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로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절반으로 떨어진 스레시홀드 값 절반 하고 나서부터 자기도 거기서부터 해서 바로 AI로 갑니다. 슬로우 스타트 과정이 없게 되죠. 그래서 얘가 뭐냐면 기존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좀 더 빠르게 속도를 리커버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서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얘일 때 뭐냐면 요까지 요거는 똑같은데 변경하는 거는 얘 값도 1이 얘 기존에는 1이었죠. 타워일 때는 얘는 요렇게 절반 값으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SS의 숄드 값부터니까 여기서 바로 AI로 바로 시작된다. 어디티브 인크리즈로. 그래서 요때가 이제 좀 바뀌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타워 알고리즘의 레노 알고리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타워나 레노를 보시면 뭐냐면 이게 그림색의 파란색이
요게 이제 레노 파란색 우리가 주목의 레노인데 레노는 보시면 뭐냐면 요렇게 해서 이 둘 다 뭐냐면 이 요게 타임아웃 때는 둘 다 똑같은 거예요. 타임아웃 때는 둘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이게 잠시만요. 타임아웃 때는 똑같게 되는데 그림이 내가 이 그림이 여기서 없네요. 여기서 없네. 이게 두 개 같이 겹치다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타임아웃이 나는데 요때까지는 이렇게 둘 다 타임아웃 되면 둘 다 얼마 1로 떨어진다 했죠. 1로 떨어지고 요 값의 절반으로 이렇게 24의 절반 12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까지 그림이 그 타임아웃 때는 뭐냐? 타임아웃 때문에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다 그림이 같다는 겁니다. 근데 3 두플리케이트 에크 수신일 때 달라진다는 거죠. 이 레노일 때는 뭐냐면 똑같은데 이렇게 해서 절반으로 스레시홀드 값을 놔두고 여기서부터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반면에 얘는 값이 어떻게 된다? 바로 1로 떨어지면서 이 스레시홀드까지는 슬로우 스타트로 갔다가 그 다음부터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AI로. 그러다 보니까 이 양쪽 사이에 이게 이쪽 속도에서 확 차이가 나버린다는 거죠. 이 구간에 있어서. 그래서 이 레노가 훨씬 더 우수하다. 그래서 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 돼 있습니다. 근데 가끔 어떤 책에 보면 이게 조금 좀 더 자세하게 돼 있는데 이건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원래대로면 제가 이 3 두플리케이트 액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스레시홀드를 절반을 줄이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AI로 증가한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이에 이제 과도기적 과정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줄여두고 나서 이때 CWN들이 원래 절반을 줄였는데 여기서부터 플러스 3을 합니다. 임시적으로.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3개의 중복된 액을 받았기 때문에 3을 좀 더 더해줘서 때문에 요렇게 하고 나서 요게 요렇게 이제 요 과정이 이제 원래대로면 요게 더 숨어 있습니다. 요렇게 있다가 요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이 상태에서도 중복된 것에 대해서 다시 3개뿐만 아니라 4개, 5개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렇게 해서 그때 또 속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올려놨다가 자기가 원래대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2를 보냈는데 이렇게 해서 2를 보내고 2, 3, 4, 5, 6, 7, 8을 보냈다 해보겠습니다. 그럼 2를 보내다가 2는 갔는데 3이 중간에 로스트가 됐어요. 그러면 얘가 4번에 도착하면 얘는 에크 3번을 돌아가고 얘도 5번 도착하다 F 3번을 돌려고 에크 3번을 돌아가고 이렇게 하고 얘도 에크 3번을 돌아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요때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세 개에 대해서 얘가 송신 측에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바로 재전송을 하게 되죠. 근데 재전송을 해서 이게 얘가 받기 전까지 얘가 7, 8 더 있으면 뭐냐면 요때 원래 절반이 돼야 되는데 절반이 아니라 3개를 중복했으니까 3을 절반에서 3개를 더해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건 뭐냐면 요 뒤에 3개 이에 나머지 대해서 중복 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씩 또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얘가 3을 받았으니까 3에 대해서 결국 3번 대해서 바로 재전송을 하죠. 그럼 얘가 다시 어다면 에크 뭐 다른 거 7까지 잘 받았으니까 에크 8을 보낼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가 이때 이 3을 거는데서 에크를 다 같이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래 아까 제가 앞에 설명했던 이렇게 다시 절반으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원래는 좀 더 과도기적인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까지보다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충분합니다. 레노는.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더 요 프로존 책에 보시면 좀 더 과도기 과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요 과정까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보시면 더 충분히 되십니다. 이렇게까지 가끔 이제 이게 뭐 우리가 이제 기술사나 시험 같은데 보면 자주 나오는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송신측은 기존에 이제 혼잡을 알 수 있을 때 기존의 한계는 뭐냐면 이렇게 타임아웃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떠냐면 이 3 두플리케이트를 알 수 있지만 이게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송신 측에서 결국 추정하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수신 측에서 송신 쪽으로 알려줄 수 없을까 해서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ECN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 IP 할 때 했었죠. IP 할 때 ECN이라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 중간에 이렇게 라우터가 있으면 라우터가 혼잡을 느끼면 IP 패킷에다가 어떻게 된다? 그 필드에다가 체크를 한다 했죠. L에 혼잡이 있다고. 그러면 얘가 수신단이 받으면 송신단에서 TCP 헤더 쪽을 체크해서 이거 혼잡을 알려주면 여기서 다시 보낼 때 속도를 조절하는 ECN이라는 기능을 한번 제가 IP 헤더 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다음 시간에 TCP 헤더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다. 근데 실제로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콘제스트 알고리즘, 혼잡제 알고리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 두 개까지만 알아봤습니다. 교재에는 요까지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류네노라는 거는 이제 네노에다가 파샤렉이라는 걸 도입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많이 쓰이는 이 큐빅이라는 게 알고리즘 말씀. 큐빅이라는 게 3차 함수라는 뜻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그 네노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렇게 슬로우 스타트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1차 함수로 이렇게 증가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뭐냐면 그걸 비설령 기반으로 3차 함수를 씁니다. 1차 함수가.
그래서 큐빅이라는 게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고 뭐 그리고 요즘 구글 같은 데서는 이제 이게 BBR이라서 지연 기반의 이게 모델링 기반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모델링 기반 혼잡 제어라서 구글에서 받는 BBR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뉴네로란 거는 뭐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건 뭐냐면 조금 레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게 파셜액을 도입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얘가 1을 보내고 2가 중간에 손실됐다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가고 4 가고 5 가고 6 가고 7 가고 8 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 얘가 손실됐으면 얘는 3을 받을 때 에크를 몰래 2를 보내고 얘는 에크 2를 보내고 얘도 에크 2를 보낸다 했죠. 계속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3을 받더라도 2를 다시 보내줘. 얘를 받아. 그러면 얘가 3개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 다시 어떻게 된다? 2를 다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일 때는 우리가 기존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2를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2를 보내게 되면 2를 이렇게 해서 얘가 세 번에 대해서 에크 2번을 받게 되면 얘가 이제 2번을 보내게 되고 얘가 에크를 몇 번을 보내죠? 2번을 기존에 2번을 못 받았고 그다음에 3번, 4번, 5번이 비어 있으니까 2번을 채웠으니까 다 채웠으니까 5번을 에코 6번을 보내죠. 6번을 돌라고. 근데 요렇게 되는 경우가 되는데 요렇게 이제 요 상태 조금 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요까지만 해도 7, 8이 있는데 이때 했는데 이 4번도 손실됐다고 한번 봅시다. 4번까지도. 자, 2번뿐만 아니라 4번까지 손실됐던 겁니다. 그러면 얘가 뭐냐면 3번을 받고 나도 에크 2번 보내고 5번 받고 나도 에크 2번 보내고 6번 받고 나도 에크 2번을 보내고 이렇게 되죠. 그럼 요렇게 해서 에크 2번을 3번 받았으니까 여기서 뭐냐면 얘가 7 여기서 이제 받았으니까 이제 뭐냐 2번을 다시 재전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을 재전송하고 나면 얘는 어떻게 보이냐면 2번을 다 받았으니까 1번 왔고 2번이 비어 있었고 3번, 4번 비어 있고 5번이 이렇게 와 있었잖아요. 2번하고 4번이 비어 있었는데 2번을 받고 나니까 얘가 에크 이제 3번까지 받으니까 4번을 돌라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송신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이때 에크 4번이 오게 되면 뭘 느끼냐면 내가 지금 보낸 거는 벌써 이 6번도 보냈으니까 6번까지도 보냈는데 에크 4번이 왔다는 거는 4번도 결국적으로 에러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도 뭐냐면 얘가 에크를 4번을 받고 나면 이 3번을 받기 전에 바로 이때 파셜하게 요런 액을 파셜액이네. 요때 바로 자기가 즉시 4번을 전송하게 됩니다. 누락된 걸 알고 3번을 중복을 받지 않고도. 자, 요런 기능이 바로 이제 파셜액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웃 오브 올더로 이렇게 도착할 때 보면 이렇게 중간에 하나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똥 났을 때는 어떠냐면 이때 첫 번째 애들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바로 3번은 받으면 이렇게 보내지만 두 번째가 또 그런 상황이면 내가 6번까지 보냈는데 다시 4번이 오게 되면 이때는 바로 즉시 빠진 걸 알고 재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계산했던 게 바로 뉴네로라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큐빅 함수란 건데 큐빅이란 건 뭐냐면 이제 1차 함수와 3차 함수란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제 손실남이 약 70%만 감소합니다. 아까는 SS 스레시홀드가 막 50%까지 감소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 100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딱 손실이 딱 발생나면 이렇게 70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레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SS 스레시홀드 위에는 어떻게 1차 함수로 증가했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3차 함수 그래프 곡선을 이렇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떨어지고 나면 이렇게 해서 얘가 이렇게 70% 얘는 원래는 이제 그 50% 지점으로 다시 가야 되죠. 얘는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자, 그래서 70% 지점에서 다시 이게 3차 함수로 이렇게 복귀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3차 함수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70%라서 예전에 50%보다 복귀도 빠르고 그리고 3차 함수라서 이렇게 회복이 좀 더 빠르게 됐을 때 그래서 요 기존의 100이었으면 100까지는 빠르게 증가했다. 그다음부터 또 천천히 또 증가하게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큐빅은 3차 함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BBR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알고리즘인데 얘는 뭐냐면 이 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모델링. 구글이 만들어서 왕복의 대역폭과 이걸 추정해서 얘가 대역폭이 얼마다 이렇게 추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혼잡 제어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